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nfluence of Data라는 주제로 데이터가 모델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미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기소개 파트를 넣으라 그래서 자기소개 파트를 조금 넣어보시면 저는 첨단융합학부 2호학번 최근에 디지털 스퀘어 전공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티움에선 2대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서브그룹 개발 프로그램 간담회 호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또 그 외로 서울대학교 신부 FS 총무부원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 SRT를 갔다 와서 SRT에서 찍은 사진들로 좀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XAI라고 해석 가능한 AI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이고 오늘 발표할 인플루언스 오브 데이터도 그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일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가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AI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이나 아웃풋이 뭔가 편향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에러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들도 각각이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AI의 근본적인 문제는 블랙박스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에는 거대한 모델에는 파라미터가 수없이 많이 있어서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봐도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메커니즘이고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것은 이러한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일부로서 어, 잘못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Leave One Out이라는 LOO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빼보면서 모델을 재학습시켜보면 어떤 데이터가 모델에 악영향을 주고 손실 변화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모델의 학습을 쓰는 데이터의 수는 엄청나게 많고 또 리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통계학에서 비롯된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에 주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가중치를 0으로 만들면 데이터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미분값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 수식이 데이터 Z의 가중치를 증가시켰을 때 이 최적 파라미터 세타 햇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미분하고 그때 엡실론이 지금 가중치인데 엡실론에 0을 대입한 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 나블라 L, 그러니까 L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데이터 Z라는 데이터가 파라미터를 밀고자 하는 방향이고 해시한 행렬, 이 H라는 해시한 행렬은 그 방향에서 이 로스의 지형이 얼마나 단단하거나 평평한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수식이 결국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수식인데요. 이 파라미터 변화량에 대한 엡실론 미분값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손실 변화량을 엡실론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엡실론에 0을 대입한 값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오른쪽 수식과 같이 수식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뭔가 직관적인 설명을 해보면 이 Z 테스트가 들어간 로스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 테스트 데이터가 현재 어느 방향으로 로스를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 Z에 대해서 로스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 트레인 데이터가 로스를 어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해시한 행렬은 요 로스 지형의 공류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식을 계산하는데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대한 LLM 모델에서는 파라미터 수를 P라고 봤을 때 그 P의 수가 굉장히 크고 이 해시한 행렬은 그 크기가 P 곱하기 크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시한 행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시한 행렬을 어떻게 잘 계산할 수 있을까 또는 이 해시한 행렬 없이 어떻게 인플루언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으로 주제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이 트레이스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트레이스인은 앞에서 나왔던 인플루언스 펑션은 딱 파라미터 결과값만 보고 계산을 하는 과정이지만 트레이스인이라는 방법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경로, 트레젝터리를
따라가면서 어, 인플루언스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학습 데이터 Z가 사용된 모든 시점에서 업데이트 전과 후의 테스트 데이터 Z 프라임에 대해서 로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 이 값이 양수라면 데이터 Z를 이용한 업데이트가 테스트 로스를 감소시킨 거니까 Z가 Z 프라임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음수라면 업데이트를 했을 때 테스트 로스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모델을 한 번 돌릴 때마다 이 데이터를 딱 하나만 사용한다는 가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이터레이션 하나당 데이터를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미니 배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식을 조금씩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는 우리는 배치를 쓴다. 그래서 싱글 이그젬플을 쓰는 게 아니라 배치를 쓰기 때문에 식을 조금 변형시켜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왼쪽에 있는 식은 요 로스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1차식 1차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진행한 값이고요. 요 두 번째 수식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따르면 가정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요만큼 요 에타 t의 나블라 l을 곱한 것만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요 두 개의 식을 합쳐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 요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요런 식을 아까 이전에 봤던 이 식에 바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는 배치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평균값을 내주는 b분의 1과 z가 어떤 배치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의미로 요 시그마 아래에 있는 수식을 약간 바꿔주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 값은 z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시점 bt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이 로스 변화량을 내적으로 표현한 요식을 다 더해주고 B로 나눈다. B로 평균을 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게 인플루언스를 구하는 새로운 수식이 됩니다. 그럼 요 수식에서는 해시한 행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시하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모든 이터레이션마다 이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만 요 수식의 계산을 적용하자라는 방법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트레이스 인 CP라고 불리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인플루언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 트레이스인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해시한 행렬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수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식보다 이 기울기가 어느 방향이고 저 기울기는 이 방향이다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트레이지 코스트,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일일이 저장하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용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얘는 궤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오픈 모델의 파라미터, 중간 파라미터가 공개되지 않는 오픈 모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방법도 소개하기 전에 혹시 Q&A가 있을까요? 그쵸? 그것도 트레이스인의 한계라고 다음 내용에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트레이스인이 1차 근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모델의 비선형성을 많이 반영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방법들은 그 공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해시한 행렬을 아이젠 벡터, 그러니까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로 대체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스펙트럴 띠오림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행렬을 저렇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로 근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놀드는 이렇게 근사를 시켜서 해시한 행렬을 대체하자라는 내용의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르노딜 과정이라고 해서 이 해시한 행렬을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크리놀프 부분 공간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크리놀프 부분 공간은 오른쪽 아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의 벡터 V에 대해서 해시한 행렬들을 여러 번 곱하면서 이 벡터들의 스팬된 공간으로 나누어진 부분 공간인데요. 저희가 파워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뭔가 더 곱할 때마다 고유 값 중에 가장 큰 고유값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 얘네들이 곱해질 때마다 얘는 뭐 가장 큰 고유값, 그 다음에 고유값, 이런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구성된 부분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놀드 프로시저 과정에서는 이 크리놀프 स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해시한 벡터 프로덕트를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젠 벡터들을 n개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틸 과정에서 탑 P개의 아이젠 밸류들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버립니다. 그래서 투영 행렬 매트릭스 G를 얻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네, सब스페이스로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젠 밸류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시한 행렬들과 얼마나 오차가 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요 아래에 있는 건데요. 이 Q 세타에 대한 최적키를 찾는 게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오리지널 프로블렘에 대해서 Q 세타랑 상위 K개의 고유값만 이용했을 때의 프로블럼의 차이가 그러니까 K개만큼 이용하고 그 다음 남은 고유값과 세타의 제곱만큼의 차이만 난다. 요만큼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노이즈 관련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베리언스를 구했을 때 이 베리언스가 람다 K분의 1 이만큼과 비 일로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K개 그러니까 고유값이 값이 큰 걸 이용할수록 베리언스 즉 노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위 K개의 고유값을 쓰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루언스를 계산을 해서 요 수식과 같이 요 H라는 행렬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투영 행렬 G랑 대각 행렬 람다랑 곱하는 행렬로 바꿔서 요 GX와 GZ라는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단순히 내적과 요 나눗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했던 해시한 행렬을 대체해서 구할 수 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시한 행렬이 단순히 나눗셈과 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연산량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놀드 이터레이션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아까 트레이스인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궤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종 파라미터만 나와 있는 오픈 모델에 적용할 수 없었지만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칼큘레이션 계산량 측면에서 HVP 그러니까 해시한 벡터 프로덕트랑 자코비안 벡터 프로덕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과정이 굉장히 메모리 병목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큐러시도 보셨을 듯이 에러 바운드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GPU의 그 병렬화 연산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람 슈미트 직교화 과정이 고유 벡터의 기저를 구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요 계산 과정에서는 GPU의 어떤 그 병렬화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에서 요 아르놀드 과정과 디스틸 과정은 한 번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캐싱된 걸로 반복돼서 끄집어 와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처음 이니셜 세팅을 할 때 조금 연산량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GEX라는 방법인데요. GEX는 아예 새롭게 지오메트릭 앙상블을 이용하자라는 방법입니다. 이 GEX 논문에서는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가 기존에 있던 어떤 인플루언스를 계산하는 방식들은 다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내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내적하는 방식은 그레디언트가
경험 실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내적한 인플루언스는 카이 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플루언스는 어떤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스 값이 작고, 그러니까 손실 변화량에 주는 영향이 작고, 미슬라벨드에 대한 데이터에는 손실 변화량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두 개인 이런 꼴의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한 이 인플루언서는 계산 한계상 이 카이스케어드 디스트리뷰션처럼 모두가 한 개인 이런 봉우리가 한 개인 분포밖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은 요 리니어라이제이션 과정 때문에 선형화기 때문에 그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아예 빼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방식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 람다 i가 그러니까 고유값이 분모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모델에서는 고유값이 0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모에 0이 들어가서 수식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어프로키메이션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지오메트릭 인셈블이라는 방법, 앙상블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앙상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델타 값을 이용해서 여러 모델의 어떤 여러 모델을 합해서 앙상블을 이루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의 수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자면 노멀 데이터는 어떤 SGD 스텝에서 로스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거다. 다만 미스라벨드 데이터는 SGD 스텝이 넘어갈수록 그 로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 수식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X 방법은 뭐 멀티모달을 반영하고 또 기대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강건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뭔가 수식의 오차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다 보니까 다시 계산량이 늘어났다라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스는 어떤 이 로스를 이렇게 어떤 지형이라고 산맥처럼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트레이스는 이는 어떤 로컬 미니멈을 평평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근사를 시킨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아르놀디고 아르놀디는 하나의 로컬 미니멈을 보지만 걔네의 공률을 살려서 볼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인 GAX는 이 트레이싱과 아르놀디가 하나의 로컬 미니멈들만 맞다면 앙생블의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로컬 미니멈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루언스 오브 데이터가 어떤 데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 변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데이터 바이어스의 추적에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데이터의 그러니까 모델에 주는 오류의 영향이 큰 데이터를 찾으면 그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뭐 잠깐 조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올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데이터 프루닝이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프루닝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어드버서리 어택이나 뭐 신뢰성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파인 튜닝을 디버깅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의 결론은 이 트레이스인과 아르놀디, GX를 넘어서 어떤 인플루언스 계산 방법이 나와야 우리가 앞서 봤었던 단점들을 모두 해소하고 장점들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네, 그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어펜딕스에 증명 과정을 다 넣어놔서
혹시 증명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어, 얘 왜 잘렸지? 증명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네, 가장 나은 건진 모르겠으나 가장 최신인 거는 맞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진짜요?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오, GX 방법을 유지하되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인플루언스 계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